삼성전자, 작은 무역상에서 세계 1위 전자기업까지 PART. 창업 1938년, 삼성상회의 시작 1938년 3월 1일, 경상남도 대구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간판을 걸었다. 이름은 이병철, 나이는 28세였다. 그가 세운 회사의 이름은 삼성상회였다. 자본금은 3만원, 직원은 단 몇 명에 불과했다. 이 작은 무역상이 오늘날 전세계 스마트폰과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삼성전자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는 그날 그 사무실에 있던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이병철은 본래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이었다. 그는 사업에 대한 확신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배웠다. 첫 사업이었던 정미소와 운수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이병철은 이 실패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사업은 시류를 읽는 것이고 시류를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삼성상회는 대구 지역에서 첨가물과 건어물을 만주와 중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업으로 시작했다. 당시 한반도는 일제강점기 말기였고 물자 유통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병철은 이런 제약 속에서도 신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거래처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은 훗날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된다. 1945년 광복 이후 이병철은 사업의 무대를 서울로 옮긴다.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하며 무역업의 규모를 키웠고 이후 제1제당과 제1모직을 차례로 세우며 제조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설탕과 옷감, 당시 한국인들의 생활에 가장 필요했던 두 가지 품목을 국산화하겠다는 목표였다. 이병철은 이 시기부터 이미 한 가지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패턴을 보였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병철의 사업은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는다. 서울이 함락되면서 삼성물산공사의 자산 대부분이 북한군에 의해 몰수되거나 파괴되었다. 이병철은 부산으로 피신했고 사업체는 거의 폐허가 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부산에서 삼성물산을 재건하며 무역업을 통해 다시 자본을 축적해 나갔다. 전쟁이 끝난 1953년 이병철은 제조업 진출을 결심한다. 그는 당시 한국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설탕 산업에 주목했다. 같은 해 제1제당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부산 공장에서 국산 설탕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제1제당의 설탕은 출시 즉시 시장을 장악했고 이 회사는 삼성그룹이 이후 수십 년간 성장할 수 있는 자본적 기반이 되었다. 설탕 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이병철은 1954년 제1모직을 설립한다. 당시 한국인들은 양복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는데 제1모직은 국내에서 모직물을 생산해 이 수입 의존을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1모직 역시 빠르게 성장했고 마카오 신사라는 표현이 생겨날 정도로 한국 양복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병철은 이 시기부터 분명한 경영 원칙을 세워나갔다. 첫째,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에 진출한다. 둘째, 한 번 진출하면 그 분야에서 반드시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설비와 기술에 투자한다. 셋째, 사업보국, 즉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이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훗날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진출 결정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1958년에는 미국 동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비료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정치적 이유로 좌절을 겪기도 했다. 이병철은 이 과정에서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사업 성패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는다. 1960년대 들어 이병철은 보험, 증권, 백화점 등으로도 사업을 넓혔으나 그의 시선은 점점 더 먼 미래, 그리고 더 큰 산업을 향하고 있었다. 1961년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이병철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지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다. PART 전자산업으로의 진출 1969년
삼성전자공업 설립 196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 산업화 정책 아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병철은 섬유와 식품 사업만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주목한 산업은 바로 전자공업이었다. 1969년 1월 13일, 삼성전자공업 주식회사가 설립된다. 당시 한국에는 이미 금성사, 현 LG전자가 가전제품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다. 삼성은 후발주자였다. 이병철은 일본의 산요전기, NEC 등과 합작 형태로 기술을 도입하며 출발했다. 초기 삼성전자는 흑백 TV, 라디오, 냉장고 같은 기초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수준이었고 독자 기술력은 거의 없었다. 이 시기 삼성전자에 대한 안팎의 평가는 박했다. 금성사를 따라가는 2등 기업, 일본 기술에 의존하는 조립공장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이병철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전자산업이야말로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라고 믿었다. 노동집약적이면서도 동시에 기술집약적인 성격을 가진 전자산업은 한국처럼 자원이 부족하지만 인력이 풍부한 나라에 적합했다. 1970년대 초, 삼성전자는 여전히 산요전기, NEC 등 일본 기업과의 합작 형태로 기술을 도입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흑백 TV 생산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삼성전자는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 수출에 눈을 돌린다. 1970년 수원에 종합전자 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삼성전자는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구축했다. 1974년 삼성전자는 한국반도체라는 작은 회사를 인수한다. 당시에는 이 회사가 훗날 삼성반도체 신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국반도체는 트랜지스터 등 단순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영세한 기업이었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병철은 강진구 등 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이미 이 시점부터 반도체 산업의 잠재력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시기 삼성전자는 흑백 TV 생산량을 빠르게 늘려간다. 1976년 흑백 TV 생산량 100만 대를 돌파했고 이는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생산 규모였다. 그러나 품질은 여전히 일본 제품에 미치지 못했다. 부품의 상당수를 일본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부품 단가와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흔들렸다. 이병철과 당시 삼성전자 경영진은 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1977년 삼성전자는 컬러 TV 생산을 시작했고 이듬해부터는 컬러 TV용 브라운관을 자체 생산하는 데도 성공한다. 이는 단순 조립업체에서 핵심 부품까지 만드는 제조업체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였다. 1970년대 말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은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되기 시작했고 메이드 인 코리아 가전제품이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다. 이 시기 삼성전자의 가장 큰 약점은 독자적인 핵심 기술의 부재였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삼성을 기술을 빌려 조립만 하는 회사로 취급했다. 이런 인식을 깨기 위해서는 누구도 빌려줄 수 없는 기술, 즉 반도체라는 산업 그 자체로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병철은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된다. PART3 반도체 운명을 건 도박 1983년 도쿄 선언 1983년 2월 8일 이병철 회장은 도센 오쿠라 호텔에서 한 장의 선언문을 발표한다. 훗날 도쿄 선언으로 불리는 이 발표에서 이병철은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3세였다. 이 결정에 대해 삼성 내부에서도 반대가 극심했다. 반도체는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격차도 일본과 미국에 비해 수십 년 뒤처져 있었다. 더구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폭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극심한 산업이었다. 실패하면 삼성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러나 이병철의 판단은 달랐다. 그는 반도체를 산업의 싹이라 불렀다. 반도체 없이는 모든 전자제품, 나아가 미래의 모든 산업이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일본이 미국을 추월한 방식, 즉 압도적인 설비 투자와 속도전으로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1983년 삼성은 64K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미국과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기술을 삼성은 불과 6개월 만에 따라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금을 쏟아붓는 초고속 개발 방식, 이른바 벤치마킹 후 초고속 추격 전략의 결과였다. 64K D램 개발에 성공한 직후 삼성은 곧바로 더 큰 시험대에 오른다. 1984년부터 1985년 사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극심한 공급 과잉이 발생했고 D램 가격은 1년 사이에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삼성전자가 64K D램 한 개를 생산해 파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판매가보다 높아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른바 반도체 치킨 게임의 첫 라운드였다. 이 시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적자에 적자를 거듭했다. 일부 임원들은 사업 철수를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병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금 멈추면 다시는 이 산업에 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오히려 이 시기에 기흥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경제사들이 투자를 줄이는 불황기에 오히려 시설을 확장하는 전략, 이는 훗날 삼성 반도체 신화의 핵심이 되는 역설적 투자 패턴의 첫 사례였다. 1980년대 중반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을 거의 시장에서 밀어내는 데 성공했다. 도시바, NEC, 히타치 등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이들을 추격하는 입장이었으나 기술 격차를 좁히는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1984년 256K D램을 개발했고 1986년에는 1m 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한다. 이 시점부터 삼성전자는 더 이상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개발 주기 자체를 단축시키는 새로운 경쟁 방식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1987년 11월 삼성그룹을 일으킨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난다. 그의 별세 직후 셋째 아들 이건희가 삼성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이건희는 부친이 만들어 놓은 반도체 사업의 기반 위에서 이를 세계 1위로 끌어올리는 임무를 안게 되었다. 1992년 삼성전자는 64m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삼성전자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의 위치에 섰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같은 해 삼성전자는 D램 시장 점유율에서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매우 변동성 높은 산업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도 가격 폭락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그 사이에서 삼성전자는 끊임없이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했다.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DNA에 깊이 새겨지게 된다. 불황은 끝이 아니라 경쟁자를 도태시키는 기회라는 인식이었다. PART4 위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애니콜 화형식 1990년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도약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을 강타했고 삼성그룹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환율은 폭등했고 달러 부채를 지고 있던 기업들은 줄도산했다. 삼성전자도 막대한 환손실과 자금 경색 위기에 직면했다. 이 시기 이건희 회장, 기병철의 셋째 아들로 1987년 삼성그룹 회장에 취임, 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비핵심 사업 정리, 인력 감축, 해외 자산 매각 등 고통스러운 결정들이 이어졌다. 동시에 이건희는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위기를 품질 경영으로의 근본적 전환의 계기로 삼았다. 그보다 앞선 1995년 위기의 전조가 된 사건이 있었다. 삼성의 휴대전화 브랜드 제니콜의 불량률이 11.8%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건희는 격분했다. 그는 구미 사업장에 전 직원 2,000여 명을 모아놓고 시중에 풀린 불량 애니콜 제품 15만 대를 수거해 운동장에 쌓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을 모두 불태우고 해머로 부수게 했다.
이른바 애니콜 화형식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이건희는 이 자리에서 불량은 암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양으로 승부하던 삼성의 체질을 질로 전환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 사건 이후 삼성전자의 품질관리 체계는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었고, 이는 훗날 갤럭시 시리즈가 전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되었다. 애니콜 화형식이 있기 2년 전, 이건희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선언을 한다.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이건희는 삼성그룹 임원 200여 명을 긴급 소집했다. 그는 일본 출장 중 도쿄의 한 백화점에서 삼성 제품이 먼지 쌓인 채 구석에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세계 시장에서 삼성은 여전히 싸구려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취급받고 있었다. 프랑크푸르트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이건희는 이렇게 말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는 삼성의 모든 사업 방식, 조직 문화, 품질 기준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신경영 선언이다. 이 선언 이후 삼성그룹은 질 위주의 경영으로 전환을 선언했고, 생산량 목표보다 불량률 제로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 자체를 바꾸었다. 신경영 선언은 처음에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직 전체의 관성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1995년 애니콜 불량률 사태가 보여주듯 현장에서는 여전히 옛 방식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애니콜 화형식 이후 삼성전자는 품질 검증 단계를 전면 재설계했다. 출하전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불량이 발견되면 생산 라인 전체를 멈추는 권한을 현장 작업자에게까지 부여하는 등 일본 도요타 생산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이런 체질 개선이 한창 진행되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진다.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빠르게 한국으로 전염되었고,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원화 가치는 급락했고, 단기 외채 비중이 높았던 한국 대기업들은 줄줄이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삼성그룹 역시 막대한 환손실을 입었다. 삼성전자는 달러로 표시된 수출 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에 수혜를 일부 받기도 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비핵심 계열사들의 부실이 위험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건희는 이 시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삼성자동차, 삼성중공업 건설장비 부문 등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했고, 그룹 전체 인력의 상당 부분을 감축했다. 동시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오히려 기회를 잡는다. IMF 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고, 동시에 경쟁사인 일본 기업들이 자국 내 금융위기와 엔화 강세로 투자를 축소하는 사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를 지속했다. 결과적으로 IMF 위기는 삼성전자에게 단기적으로는 고통이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사 대비 상대적 지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삼성전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품질 경영, 그리고 반도체 사업의 지속적 투자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다. 이 시기를 거치며 삼성전자는 저가 추격자에서 기술 선도자로 정체성을 바꾸는 토대를 마련했다. PARTO 전환 디자인 경영과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2000년대 초, 이건희 회장은 또 한 번의 방향 전환을 선언한다. 품질 경영으로 분량을 잡았다면 이제는 디자인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하겠다는 것이었다. 2005년 이건희는 이른바 디자인 경영 선언을 한다. 21세기는 디자인이 기업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그의 발언은 당시 엔지니어 중심이던 삼성 조직 문화에 충격을 주었다. 이 전환의 상징적인 결과물이 2006년 출시된 보르도 LCD TV였다. 와인잔의 곡선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은 기존 가전제품의 딱딱한 직선 디자인과 완전히 달랐다. 보르도 TV는 출시 첫 해 전 세계에서 200만 대 이상 판매되며 삼성을 LCD TV 시장 세계 1위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전까지 TV 시장은 소니,
필립스 같은 일본 유럽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었으나 보르도 TV 이후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같은 시기 삼성은 반도체에서도 새로운 전략을 확립한다. 바로 초격차 전략이다. 단순히 경쟁사를 따라잡는 것을 넘어 기술 격차를 압도적으로 벌려놓아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게 만든다는 개념이었다. 이를 위해 삼성은 호황과 불황을 가리지 않고 일정한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지속하는 전략을 택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동이 극심한 산업이라 불황기에는 투자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쟁사들의 대응이었지만 삼성은 반대로 불황기에 오히려 투자를 늘려 경쟁사들이 도태되도록 만들었다. 이 전략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는다. 일본의 도시바, NEC, 히타치 등 메모리 반도체 강자들이 하나둘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통합했고 대만 기업들 역시 삼성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 후반 삼성전자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양적에서 모두 세계 1위 지위를 굳히게 된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 반도체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켰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또다시 폭락했고 대만의 여러 디램 제조사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이 시기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경영진은 직전의 역사, 즉 1980년대와 1990년대 불황기에 투자를 지속해 경쟁자를 따돌린 경험을 다시 한번 따르기로 결정한다. 삼성전자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공정에서는 투자를 늘렸다.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결정적이었다. 자금력이 부족했던 대만, 독일계 디램 제조사들이 차례로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다른 기업에 흡수되었다. 독일의 키몬다는 2009년 파산했고 대만의 여러 디램 업체들도 구조조정을 거쳐 사실상 독립적인 경쟁력을 상실했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램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세 기업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었다. 같은 시기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했다. 낸드 플래시는 USB 메모리,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그리고 이후 스마트폰의 저장 장치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영역이었다. 삼성전자는 이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늘려나갔고 2010년대 들어서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양적 모두에서 세계 1위 지위를 굳히게 된다. 이 시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는 초격차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 1위를 넘어 2위 기업과의 기술 격차, 원가 격차를 압도적으로 벌려놓아 추격 자체가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차세대 공정기술 개발에 경쟁사 대비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했다. PART6 현재 갤럭시, 파운드리, 그리고 글로벌 1위 2009년, 삼성은 또 다른 갈림길에 서 있었다.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하며 스마트폰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삼성의 기존 휴대전화 사업은 빠르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삼성은 2010년 갤럭시 S를 출시하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초기 갤럭시 S는 아이폰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애플은 2011년 삼성을 상대로 디자인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된 IT 업계 세기의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미국 법원은 삼성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삼성은 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며 독자적인 정체성 구축에 나선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은 201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애플이 제소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 그리고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하는 핀치 투줌 같은 기능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9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 소송전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약 10억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이는 당시 기술기업 간 특허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후 배상금 규모는 여러 차례의 재심을 거치며 조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018년 양사가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글로벌 소송전은 마무리되었다. 구체적인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소송전이 삼성전자에 남긴 영향은 복합적이었다.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배상금과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라는 비용을 치렀지만, 동시에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 UX에 대한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커졌다. 이후 삼성전자는 터치위즈에서 원UI로 이어지는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발전시켰고, 갤럭시노트의 S펜처럼 애플 제품에는 없는 차별화된 기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삼성의 대응은 빠른 제품 다각화였다. 갤럭시노트 시리즈로 대화면, 스마트폰, 이른바 태블릿 시장을 새로 열었고,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군을 동시에 출시하며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삼성전자는 2011년 이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 세계 1위 자리를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지하게 된다. 한편 반도체 부문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미 세계 1위였지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특히 다른 기업의 설계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대만의 TSMC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삼성은 2017년 파운드리 사업부를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키며 본격적인 추격을 선언한다. 파운드리 시장은 메모리와는 전혀 다른 게임이었다. 메모리는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만드는 사업이지만 파운드리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 각각의 맞춤 설계를 정확하게 구현해야 하는 신뢰와 수율의 사업이었다. 삼성은 최첨단 공정기술 7나노, 5나노, 3나노 등에서는 TSMC와 대등하거나 근접한 수준까지 따라갔지만 수율과 고객 신뢰 확보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 또 한 번의 도전을 던진다. 화면이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출시였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기술적으로 극히 어려운 과제였다. 접히는 부분의 내구성, 화면 주름 문제, 방수 방진 처리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더미였다. 초기 출시된 갤럭시 폴드는 화면 결합 논란으로 출시가 한 차례 연기되는 곤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 실패를 빠르게 보완하며 폴더블 폼팩터를 꾸준히 발전시켰다. 갤럭시 Z 플립,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로 이어지며 삼성은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제품군 자체를 거의 독점적으로 개척한 기업이 되었다. 경쟁사인 애플은 2020년대 중반까지도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지 않았고 중국 제조사들이 뒤늦게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삼성은 이미 수년간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상태였다. 스마트폰 시장 전략에서 삼성전자의 또 다른 특징은 전 가격대 동시 공략이었다. 애플이 프리미엄 단일 라인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갤럭시 S, 갤럭시 Z 시리즈부터 중저가 갤럭시 A 시리즈까지 광범위한 제품군을 동시에 운영했다. 이 전략은 특히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인도는 인구 규모와 성장성 면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공을 들인 시장 중 하나로 노이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건설하며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유럽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의 아이폰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갤럭시 생태계, 갤럭시 워치, 갤럭시 버즈 등 웨어러블 기기와의 연동을 통해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만들어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했다. 2017년 파운드리 사업부 독립 이후 삼성전자는 퀄컴, 엔비디아, IBM 등 주요 패블리스 설계 전문 기업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부 성과도 있었다. 퀄컴의 일부 스냅드래곤 칩셋, 테슬라의 일부 자율주행 칩 등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그러나 TSMC와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수율, 즉 생산된 칩 중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비율의 문제였다. 최첨단 공정 2, 3나노, 4나노에서 삼성전자의 수율은 TSMC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고객사들이 핵심 제품의 생산을 TSMC에 맡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애플은 줄곧 자사 프로세서 생산을 TSMC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퀄컴 역시 상당수 핵심 제품을 TSMC로 다시 이전하는 사례가 있었다. 삼성전자는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단지를 건설하며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도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자국 생산 강화 정책, 지른바 칩스법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고객사들과의 신뢰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PART7 미래 AI 반도체 시대의 삼성전자 2020년대 들어 반도체 산업의 중심은 또 한 번 이동하고 있다. 바로 인공지능 AI이다. 챗GPT를 비롯한 거대 언어 모델의 등장은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HBM, 즉 고대역 폭메모리가 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한 차세대 메모리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같은 첨단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탑재된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예상 밖의 구도가 펼쳐졌다.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였던 삼성전자가 HBM 경쟁에서는 한때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3, HBM32를 선제적으로 공급하며 시장을 선점했다. 삼성전자는 품질 검증 지연 등의 이슈로 주요 고객사 납품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수십 년간 세계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으며, 동시에 반도체 산업 전체가 더 이상 단순한 용량 경쟁이 아니라 기술 통합력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이 역전 현상의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다. 첫째, HBM은 여러 층의 D램을 TSV, 실리콘 관통 전극라는 기술로 수직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이 핵심인데,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일찍부터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쌓아왔다. 둘째, 엔비디아라는 고객사와의 협력 관계에서 SK하이닉스가 먼저 신뢰를 구축했고, AI 반도체 붐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공동 개발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셋째,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자체적으로 보유한 종합반도체 기업 다이디엠이라는 강점이 있었지만, 강점을 HBM이라는 새로운 제품에 빠르게 결집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4년 이후 HBM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차세대 HBM4 개발에 그룹 차원의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메모리와 파운드리 인력을 통합 운영하며 패키징 기술 협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조직 개편도 진행했다. 외부에서는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추격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IDM 특유의 종합 역량을 살리면 다시 우위를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 개발과 함께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스템 LSI, 설계, 사업을 통합해 시너지를 내는 턴키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고객사가 설계부터 메모리, 위탁 생산까지 한 회사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TSMC나 SK하이닉스 같은 단일 영역 강자들과는 다른 삼성만이 가진 종합반도체 기업 IDM으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다. 동시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하며 하드웨어 기업에서 AI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의 전환도 시도하고 있다.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도입된 실시간 통역, AI 사진 편집 같은 기능들은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1938년
대구의 작은 무역상에서 시작된 회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파운드리, 그리고 AI 시대의 핵심 부품까지 만드는 세계적 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의 일시적 후퇴, 중국 기업들의 추격, 그리고 차세대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라는 새로운 불확실성 앞에 서 있다. 창업자 이병철이 던졌던 질문, 시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마주하고 있는 질문이다. PART8 세대교체 직원이에서 이재용으로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다. 이후 그는 공개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고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은 외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점차 이전되기 시작했다. 이재용은 부친과는 다른 환경에서 경영 수업을 받은 인물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신산업 발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재용의 승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이재용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7년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삼성그룹의 실질적 리더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견고한 실적을 이어갔으나 그룹 차원의 대규모 의사결정, 특히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은 상당 기간 지연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재용은 이후 여러 차례의 재판과 석방, 재구속을 거치며 2021년 8월 가석방되었고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2022년 10월 정식으로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한 이재용은 뉴삼성을 내세우며 인공지능, 바이오, 차세대 통신, 6G 등 미래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그는 부친 세대의 초격차 전략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개방적인 협업과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이라는 새로운 색깔을 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대교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배구조 정당성 문제였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이재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훗날 이재용의 사법 리스크로 이어지는 발단이 되었다. 이 사건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지배구조 개혁 논의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PART9, 글로벌 생산망과 노동, 그리고 ESG 과제 삼성전자의 성장은 한국 내 생산기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1990년대 후반부터 삼성전자는 임금이 낮은 국가로 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그 핵심 거점이 되었다. 2008년 박민성의 첫 휴대전화 생산 공장을 세운 이후 삼성전자는 베트남 내 여러 지역에 추가 공장을 건설하며 전 세계에 판매되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베트남 삼성단지는 한때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생산망 확장은 동시에 노동, 환경 관련 과제를 동반했다. 2007년 이후 한국 내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등 직업성 질환을 얻었다는 노동자와 유가족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이라는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공론화했고, 오랜 법적 분쟁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8년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에 나섰다. 이 사건은 첨단 산업의 화려한 성과 이면에 존재하는 산업안전 문제를 한국 사회에 환기시킨 계기가 되었다. 해외 생산기지에서도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중국 내 협력업체에서의 미성년 노동자 고용 의혹, 베트남 공장에서의 과도한 초과근무 논란 등이 국제인권단체에 의해 제기되었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협력업체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노동환경 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환경 측면에서도 삼성전자는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잇따라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하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2022년 205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다만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무중단으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특성이 있어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두고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PART 10. 지정학의 그림자 미중 갈등과 반도체 패권 경쟁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삼성전자의 사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의 중국 수출을 강하게 제한했다. 이는 삼성전자에게 양면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YMTC, CXMT 등의 기술 추격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삼성전자 역시 중국 시안에 위치한 대규모 낸드 플래시 공장 운영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2022년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와 과학법, 이른바 칩스법은 반도체 생산시설을 미국 내에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이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텍사스 테일러시에 약 170억 달러 규모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발표했고 이후 투자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적 선택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핵심 시장에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동시에 한국 정부 역시 반도체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국내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 용인에 조성 중인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가 향후 수십 년간 활용할 핵심 생산기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삼성전자 앞에 놓인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공급망 전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고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TSMC 의존도가 높은 전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로서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동시에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매주 말 1938년 대구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삼성상회는 9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치며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그리고 세계 반도체와 스마트폰 산업의 중심에 선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는 창업자 이병철의 과감한 산업 전환 결정, 이건희의 품질 경영과 신경영 선언, 그리고 위기마다 반복된 불황기 역설적 투자라는 독특한 경영 패턴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역사는 동시에 끊임없는 위기의 역사이기도 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한 사업 파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락, IMF 외환 위기, 애플과의 소송전, 그리고 최근의 HBM 경쟁 후퇴까지 삼성전자는 거의 10년에 한 번씩 존립을 흔드는 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그 위기 때마다 삼성전자는 사업을 축소하기보다 오히려 더 과감한 투자와 체질 개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오늘날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시대라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절대적 우위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그리고 미중 갈등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까지 삼성전자가 마주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90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삼성전자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은 위기 그 자체보다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었다. 창업자가 던졌던 질문, 시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 산업 전체가 마주하고 있는 질문으로 남아있다. PART 11. 경쟁자들의 흥망손이, 노키아, 그리고 한국경제와의 관계 삼성전자의 성장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 무너져간 경쟁자들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전자산업의 절대 강자는 일본의 소니였다. 워크맨으로 휴대용 음향기기 시장을 창조했고 트리니트론 브라운관 기술로 TV 시장을 지배했던 소니는 디지털 전환기에 결정적인 판단 오류를 거듭했다. 소니는 자사의 음악 영화 콘텐츠 사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디지털 음원 시장 대응이 늦었고 결과적으로 애플의 아이팟과 아이튠즈의 음향기기 시장의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다.
TV 시장에서도 소니는 한때 절대적인 품질 우위를 자랑했지만 LCD 패널 기술 투자에서 한국과 대만 기업들에 뒤처지면서 점유율을 빠르게 잃어갔다. 삼성전자는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앞서 살펴본 보르도 TV의 성공은 단순한 디자인 혁신이 아니라 소니가 머뭇거리는 사이 LCD 패널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춘 삼성이 가격과 품질 양면에서 우위를 가져간 결과였다. 2006년을 기점으로 삼성전자는 TV 시장 점유율에서 소니를 추월했고 이후 단 한 번도 그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핀란드의 노키아가 비슷한 길을 걸었다. 2000년대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절대 강자였다. 그러나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에 늦었고 자체 운영체제인 신비안을 고집하다가 안드로이드와 iOS 생태계에 밀려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되었다. 노키아의 몰락은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하드웨어 경쟁력만으로는 플랫폼 경자체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빠른 의사결정 속도가 결정적이라는 것이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출시 이후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전면적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도 노키아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삼성전자의 성장은 한국 경제 전체와도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1990년대부터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특히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 되었다. 이런 구조는 한국 경제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의 호황이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반도체 가격 변동에 따라 한국 경제 전체가 출렁이는 구조적 취약성도 함께 만들어졌다. 이른바 삼성전자 의존도라는 표현은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가리키는 동시에 단일 기업의 실적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단어가 되었다. PART12 갤럭시 생태계와 소프트웨어로의 전환 2010년대 후반부터 삼성전자는 단순히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 사용자를 자사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무선 이어폰을 비롯한 여러 기기를 하나의 계정과 인터페이스로 매끄럽게 연동하는 것이었다. 갤럭시 워치와 갤럭시 버즈는 단품으로도 판매되지만 갤럭시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할 때 더 많은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애플이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사이에서 구축한 생태계 전략과 유사한 접근으로 한번 삼성 기기를 구매한 소비자가 다른 제조사로 이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자체 인터페이스를 얻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초기 터치위즈는 무겁고 비직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후 원UI로 전면 개편되며 사용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동시에 구글과의 협력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왔다.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에 의존하면서도 자체 앱스토어인 갤럭시 스토어와 자체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를 함께 운영하는 이중 전략을 취해온 것이다. 2023년 이후 생성형 AI 붐 속에서 삼성전자는 구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다.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탑재된 갤럭시 AI 기능 중 상당 부분은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과의 협업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동시에 삼성전자 자체 온디바이스 AI 모델도 함께 발전시키는 병행 전략을 펴고 있다. 이는 외부 플랫폼에 대한 의존과 자체 기술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요구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취해온 균형 전략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성공 역시 소프트웨어 적응 없이는 불가능했다. 접히는 화면에서 앱이 자연스럽게 화면 비율을 전환하도록 만드는 것은 단순한 하드웨어 기술이 아니라 구글 및 수많은 앱 개발사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폼팩터 확산을 위해 개발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했고 이는 후발주자인 중국 제조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측면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PART13 중국 기업들의 추격과 다음 10년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성장은 삼성전자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은 중국 내수 시장의 막대한 규모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이후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한때 인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지키던 삼성전자는 2017년을 전후로 샤오미에 그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중국 제조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우수한 사양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신흥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갔다. 미국 정부의 제재로 화웨이가 핵심 반도체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마트폰 사업이 크게 위축된 사례는 반도체 자립도가 글로벌 기업 경쟁력에 얼마나 결정적인 변수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화웨이의 공백은 삼성전자에게 일부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동시에 다른 중국 제조사들이 그 공백을 빠르게 메우며 경쟁은 오히려 더 다변화되었다. 반도체 영역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거세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YMTC, 낸드플래시, CXMT, D램 등 자국 메모리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비록 최첨단 공정 기술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격차가 있지만 범용 메모리 영역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과거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들을 추격했던 패턴과 유사한 흐름이며 삼성전자로서는 자신이 한때 추격자였던 입장에서 이제는 추격당하는 입장으로 바뀌는 역사의 반복을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향후 10년간 삼성전자의 운명을 좌우할 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AI 반도체 시대의 HBM과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가이다. 둘째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TSMC와의 격차를 실질적으로 좁히고 빅테크 고객사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는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변수 속에서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얼마나 유연하게 재편할 수 있는가이다. 이 세 가지 과제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한 영역에서의 실패가 다른 영역의 경쟁력까지 흔들 수 있는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들이다. 창업자 이병철이 1938년 대구에서 첨가물 무역으로 시작했을 때, 그리고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진출을 선언했을 때, 삼성전자의 미래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오늘날 삼성전자가 마주한 AI 반도체 시대의 도전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지난 90년 가까운 역사가 보여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가장 위험해 보이는 순간에 가장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왔다는 점이다. 그 패턴이 다음 10년에도 유효할 것인지가 어쩌면 이 거대한 기업의 다음 장을 결정짓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끝.